네, 오늘은 이제 솔리드 중에 마지막 DIP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를 쓸 때 실제 내가 개발하는 절차에 어디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 내가 그런 솔리드를 준수하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패키징을 할 때 그 컴포넌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원래 여기에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데 그 다음번에 나온 거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독하게 얘기를 많이 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인터페이스 역전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상위 레벨의 정책은 하위 레벨의 상세합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카피라는 상위 레벨의 로직은 키보드나 프린터 같은 그런 로우 레벨의 IO 드라이버 얘네들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앱스트랙트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보면 상위 로직이나 하이 레벨이나 모두 앱스트랙트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된다. 이게 DIP는 그냥 결론이죠, 그죠? 근데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객체 지향이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네리턴스다, 인캡슐레이션이다, 폴리모피즘이다, 그다음에 재사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재사용이 그럼 뭐가 재사용입니까? 그러면은 뭐 페런트 클래스에 뭔가를 구현해 놓고 걔를 상속받아서 호출하면 재사용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상속에 의한 재사용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객체 지향의 어떤 수단, 뭐 도구, 메커니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객체 지향의 핵심은 IOC를 통해 상위 레벨의 모듈을 하위 레벨의 모듈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버전 오브 컨트롤, 그러니까 제어의 흐름을 역전을 시켜서 상위 레벨의 로직이 하위 레벨의 변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하위 레벨의 그 변경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DIP를 통해서 저런 모습을 가지면 하위 레벨의 모듈은 OCP를 준수하면서 계속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리드에 있는 개념들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DIP 같은 경우 OCP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의 핵심은 객체 지향 설계는 의존성 관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프로타이핑을 만들거나 빠르게 뭘 만들 때 객체 지향 원칙을 모두 다 지키고 하는 거는 어쩌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빠르게 뭔가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언어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프로타이프를 빨리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값만 보고 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스크립트 랭귀지가 더 빠를 수도 있죠. 그죠? 그냥 바로바로 타이핑 하자마자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카페가 2002년에 만들어졌네, 4년에 만들어졌네. 3년? 3년이요? 예, 네, 근데 자바로 한 건 언제쯤이죠? 2000, 2000년 정도? 예, 거의 한 15년 정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코드를 요번에 우리 이벤트 시스템이 있는데 빠르게 만들고 버릴 거야 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낭패를 보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벤트 시스템처럼 빨리 한번 만들어 보고 절대 재사용 안 할 거야 절대 얘는 유지 안 할 거야 꼭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굳이 이런 원칙을 다 지키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다이나믹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들도 원칙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레일스 같으면 루비 온 레일스 같으면 뭐 큐컴버나 알스펙 같은 거 이용해서 다이나믹 랭귀지의 좀 뭐랄까 약한 부분 타입이 없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겠지만 자바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헤비한 원칙을 지키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DIP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스트럭처드 디자인이라는 게 구조적 설계를 하게 되면 탑다운 방법론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메인에서 시작해서 메인이 사용해야 되는 서브 루틴들을 저렇게 발견하고 만들어내겠죠. 저걸 물론 메인 함수에 다 구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메인 함수에서 저런 펑션을 콜하게 탑다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고 각 서브루틴이 또 사용할 그의 서브루틴들을 또 설계를 해 나갈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죠. 예. 이거가 뭐 좋아 보이죠?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소스 코드의 의존성하고 런타임의 의존성이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런타임의 의존성은 위에서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스 코드의 의존성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협업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있는 모듈 하나의 변경이 생기면 그 위에 걔를 사용하는 애들은 전부 다 변경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의 의존성이 역전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 인버전은 저렇게 의존성의 방향이 소스 코드의 의존성, 컴파일 타임 의존성, 그 다음에 런타임 의존성, 저게 같을 때, 중간에 저 인터페이스라는 그 폴리모픽 디스패처, 뭐 앱스트랙트 인터페이스 이런 말을 쓰는데 중간에 저런 인터페이스를 써서 컴파일 타임의 의존성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지금 A가 B의 의존을 갖고 있었는데 왼쪽 그림에서는, 오른쪽 그림에서는 B가 인터페이스에 의존을 하죠. A는 B에 의존을 하지 않죠. 이렇게 바꿔놓는 거, 이런 거를 DIP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되면 A는 B가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B의 변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니까 B, 즉 어떤 구체적인 것들의 변경으로부터 A, 상위 레벨의 로직을 보호하는 거, 이게 객체지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플러긴 아키텍처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러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시스템이 사용하는 어떤 변경 가능한 부분들을 플러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내가 요번엔 이걸 갖다 끼고 다음엔 저걸 갖다 끼고 다른 걸 갖다 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플러긴 포인트, 저 인터페이스에 실제로 들어갈 플러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 플러긴은 특징이 시스템이라는 호출자가 어떤 플러긴이 호출될지 몰라요. 다만 플러긴 포인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놈이 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플러긴들이 시스템 간의 바운더리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는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될 수가 있고, 밑에 있는 거는 뭐 웹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레이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운더리를 교차하는 의존성의 방향이에요. 바운더리를 교차하는 의존성의 방향은 반드시 한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운더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바운더리 의존성의 방향은 저 시스템 쪽을 바라봐야 돼요. 시스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소스 코드의 의존성이 있으면 그 디테일이 변경될 때 소스 코드가 그 시스템 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런 바운더리가 발견될 때 걔를 플러긴 포인트로 인터페이스를 추출하고 의존성의 방향을 역전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의존성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코드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운더리는 우리가 플러긴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운더리, 어떤 경계를 만들 때는 어떤 의존성을 역전시킬지 고민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 모든 의존성을 다 역전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같은 레이어에 속해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의존성의 방향이 심지어는 상호 참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의존성의 방향을 이제 교차하는 그 바운더리를 교차하는 의존성을 찾아서 그 의존성을 역전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플러긴 아키텍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러긴 아키텍처를 따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메인은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플러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앱 파티션,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은 보면 포조, 순수 자바 오브젝트랑 그 다음에 어떤 변경이 되어야 되는, 혹은 변경이 되어야 하는 포인트가 OCP에서는 추상화되어야 되는 포인트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하이 레벨의 의존성을 갖는 포인트, 그건 DIP에서는 이제 하이 레벨의 의존성을 갖는 포인트가 돼요. 그런 포인트들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여기서는 팩토리가 2개가 나왔어요. 근데 팩토리 말고 리파지토리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리파지토리, 임플리멘테이션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왼쪽에서는 보면 어떤 인터페이스 나올 거고, 오른쪽에서 그거의 구현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파티션하고 다른 파티션하고 나눠야 돼요. 근데 메인 파티션은 뭐 하는 거냐면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에 있는 애들이 동작하도록 플러그인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팩토리가 있어요. 왼쪽에 팩토리가 있는데 쟤는 인터페이스예요. 쟤에 대한 구현체는 없어요. 쟤와 같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에 있는 그 객체들은 얘가 약속한 대로 동작하겠지 하고 이제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가 약속된 대로 구현한 오른쪽에 있는 팩토리 임플리멘테이션이 있는데 저거를 쟤를 사용하는 애들한테 주입시켜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게 메인 파티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메인 파티션이 스프링을 쓰면 이제 스프링이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DIP가 어떤 아키텍처 측면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유스케이스랑 DB, 웹 이런 시스템을 분리하는 바운더리 간의 의존성을 역전하기 위해서 DIP가 사용된다. 이 그림은 그 바바르 씨가 그린 거에다가 제가 약간 제 생각을 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뒤에 보면 이 그림보다 좀 더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왼쪽에 컨트롤러가 있어요. 사용자 요청을 받으면 컨트롤러가 사용자 요청을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웹 같으면 HTTP 리퀘스트나 쿠키에 있는 정보를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리퀘스트 모델이라는 애를 크리에이트를 해요. 저 리퀘스트 모델이라는 건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실제로는 리퀘스트 모델을 크리에이트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 모델을 구현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를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걔를 저 바운더리 그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바운더리라는 놈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그 바운더리를 임플리멘트하고 있는 유스케이스 객체, 유스케이스를 담당하는 객체가 인터랙트예요. 걔가 요청을 받는 거죠. 받으면 걔는 뭐 대부분의 경우는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엔터티들을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린 다음에 엔터티들한테 일을 시키겠죠. 뭐 해라 라고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엔터티들의 상태가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리파지토리한테 변경된 엔터티들의 상태를 저장해 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리스판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리스판스 모델도 인터페이스예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다가 화면에서 뿌릴 때 필요한 정보를 다 채워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컨트롤러가 봤는데 컨트롤러가 저기서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컨트롤러가 받아서 지가 프리젠터라는 놈을 호출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러가 바운더리를 호출할 때, 유스케이스를 호출할 때 그 유스케이스한테 저 프리젠터에 대한 레퍼런스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판스 모델을 인터랙터가 호출한다라는 거는 저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애를 호출하는 거예요. 웹은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애가 HTML이죠. 근데 유스케이스가 HTML을 호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프리젠터라는 거는 보면 화면에 뿌릴 정보를 만드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뭐 아티클이라는 객체가 넘어왔어요. 근데 HTML에 보면 벨로시티 마크업을 썼는데 뭐 ID, 뭐 컨텐트, 라이터 네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온 모델은 아티클의 오너 네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변환해서 화면을 뿌리는 놈이 알아먹게 정보를 변환하는 작업을 해주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애가 프리젠터가 될 거예요. 그 프리젠터는 실제로 화면에 뿌리는 애가 아니고 화면에 뿌리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애가 될 거예요. 실제로 화면에 뿌리는 건 뷰가 하죠. 뷰가. 그죠? 벨로시티 마크업이 될 거고 벨로시티 마크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뿌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넘기는데 벨로시티 마크업마다 좀씩 다른 부분을 프리젠터가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 넘긴 리스판스 모델이 변경되지 않으면 인터랙터는 변경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리스판스 모델을 가져다가 뿌리는 로직이 좀 바뀌면 프리젠터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의존성을 조금씩 잘라놓은 거예요. 이게 보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PT 마지막 장에 나올 건데 거긴 굉장히 많아요. 거기까지 해야 될 건가?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죠. 어느 게 좋을 건가? 그래서 DIP 그러면 저렇게
어떤 바운더리로 나눠져 있는 레이어 혹은 다른 영역 간에 다른 경계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애들 간에 의존성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존성의 방향, 소스 코드 의존성의 방향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웹으로 가는 거나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건 없어요. 웹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다 어플리케이션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DIP가 아키텍처에서 갖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 가능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SI를 하면 금융의 무슨 특정 업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또 할 수 있으니 거기서 공통된 부분을 프레임워크 하자. 프레임워크화 하면 다음번에 프로젝트 썼을 때 우리도 그걸 재사용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프레임워크가 재사용되죠. 그죠? 보통 어플리케이션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가 나와 있어요. 예제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재사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두 사람이 1년 동안 10만 라인을 짰는데 그 중에 88%의 코드가 리유저블 프레임워크에 있었다.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객은 만족을 했고 추후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더 계약을 했어요. 그 프레임워크 써서 하면 되잖아 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재사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보려고 보니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재사용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납기가 너무너무 늘어지니까. 77,000 라인의 코드가 리유저블 할 건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비용이나 아니면은 납기를 생각했을 때는 재사용 가능한 코드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객은 다시 리유저블한 프레임워크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만들길 원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병렬로 개발했대요. 병렬로 개발하면서 거기 그 3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프레임워크화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제 두 사람이 1년 동안 만들어서 77,000 라인의 리유저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3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프레임워크는 재사용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과 비용 이후에 그 3개 어플리케이션 이후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도 사용될 거야 라고 해서 프레임워크화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진행되지 않는 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하기 굉장히 쉽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정말로 만들고 싶다라면 처음부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싶다면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그냥 만드세요. 프레임워크 없이. 그리고 그 다음번 거를 만들 때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어떻게 쓸까 할 때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그때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게시판을 만들 때 권리 침해에 관한 로직을 만들었어요. 네? 뭐 누가 내 거 이거 명예훼손이야라고 고소하면 처리되는 로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게시글에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댓글에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댓글에 있는 걸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아티클에 있는 걸 가져다 만들면서 거기서 양쪽에 사용되는 거를 서로 다른 부분 있잖아요. 다른 부분을 DIP나 OCP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상화를 해가면서 같은 로직을 하나만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걔가 프레임워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라이브러리는 내가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플리케이션이하고 호출되는 게 라이브러리예요. 네? 겟캐릭터 그러면 겟캐릭터가 라이브러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죠.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가 나를 호출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카피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내가 리드하는 모듈하고 라이트하는 모듈을 내가 개발했다 그러면 내 코드가 내가 개발한 리드라이트 모듈이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호출되는 거죠.
여러분들 서블리 프로그래밍 하면 두 서비스, 두 포스트, 두 겟 이런 거 여러분들이 호출하는 거 아니죠? 서블릿 엔진이 호출하는 거죠, 그죠? 서블릿 API가. 스프링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스프링에 있는 어떤 메서드를 만들면 스프링이 나를 콜해주지 내가 스프링을 콜하지는 않죠, 그죠? 예, 프레임워크는 약간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게 그 부분인 거죠. 프레임워크가 주요하게 변하지 않는 틀이에요. 왁구가 되는 거고, 거기서 미묘하게 변경되는 부분을 사용자가 그때마다 다시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P랑 되게 연관이 많아요. DIP나 OCP랑 연관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때 그냥 뭐 처음부터 재사용을 고려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다. 재사용하는 코드는 만드는 데는 3배의 노력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만드는 것보다. 근데 이걸 유지보수하는 데는 10배의 노력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카피에다 쓰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인버전이라는 얘기를 할 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이 프레임워크에 의존성을 갖는 거예요. 프레임워크가 돌면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거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예. 프레임워크가 하이 레벨 팔러시가 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이 이때는 로우 레벨 디테일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스트럭처드 디자인에서는 이제 거꾸로죠. 얘네들은 어플리케이션이 하이 레벨이 되는 거고 프레임워크이 로우 레벨이 걔는 프레임워크도 아니죠. 라이브러리죠. 그죠? 라이브러리가 로우 레벨이 되는 거죠. 그 DIP 예제로 퍼니스, 그러니까 용광로죠. 용광로에 대한 예제가 있어요. 퍼니스가 용광로가 아닌가요? 예. 벽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2개의 인풋과 2개의 아웃풋을 갖는 장치래요. 그래서 2개의 인풋에서는 현재 온도, 그 다음에 희망 온도 이거를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아웃풋에서는 히터를 켜거나 끄고 쿨러를 켜거나 끄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메모리에 어떤 특정 메모리에 리드라이트 하는 거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 아웃 그래갖고 메모리 주소를 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구현될 거라는 거예요. 무한루프를 돌면서 1분씩 쉬면서 이제 희망 온도를 읽고 희망 온도가 현재 온도보다 희망 온도 목표 온도랑 희망 온도죠. 희망 온도랑 현재 온도를 읽어서 현재 온도가 희망 온도보다 낮으면 그러면은 뭐 히터는 켜고 쿨러는 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f els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DIP 위반이라는 거죠. 알고리즘이 이 레귤레이터가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읽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게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하이 레벨 알고리즘이 저 로우 레벨 디바이스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메모리 읽고 쓰고 하는데. 그래서 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HVAC라는 저런 인터페이스를 하나 두는 거예요. 쟤를 둠으로써 컨트롤러가 하드웨어 컨트롤러에 직접적인 의존성을 안 갖는 거죠. 저 HVAC는 뭐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선언이 돼 있어서 컨스트럭터나 세터를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HVAC를 통해서 그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DIP의 예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은 보면 OCP를 설명할 때랑 다르지 않아요. 그죠? 지금 여기 하드웨어 컨트롤러가 들어왔는데 저 하드웨어 컨트롤러가 지금 뭐 쿨러하고 그 다음에 그 히터란 말이에요. 히터하고 쿨러가 이제 2개를 제어할 수 있는 애인데 뭐 다른 애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애가 들어가는 게 OCP에서 얘기하는 확장이잖아요. 그림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OCP에서 이제 확장이 필요한 행위를 앱스트랙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리드라이트 해야 되는 행위를 앱스트랙션 해야 된다 그랬고 그거는 목적이 달라요. 의도가. OCP의 의도는 확장이 필요한 영역을 앱스트랙션 하는 거죠. 그죠? DIP는 의도가 뭐예요? 로우 레벨의 의존성을 갖는 부분을 앱스트랙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같은데 의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인 패턴 보면 많이 그런 거 있죠. 디자인 패턴 보면 그림은 거의 똑같은데 의도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적용하는 의도가 뭔지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요까지 해서 DIP는 마쳤고요.